자, 오늘장 저희가 먼저 크게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5,532.59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137.68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제 떨어지는 장 마감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래놓고 내일은 오르겠지? 왜냐면 개인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 네. 기관과 외국인은 뭐 기계적으로 빠진 거니까 결국에는 오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이 코스피 국장을 우리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스피의 상승은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 거기에 플러스 그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긍정적인 실적 이게 네. 이제 종합이 되는 상태에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 물론 뭐 금토를 통해서 기관들도 들어오긴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이 지금은 안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네. 올라가야 되는 시장은 맞는데 중요한 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 변동성이 지금 역대급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가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매매를 초보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시거든요. 네. 뭐 초보분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 재료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뉴스만 나와도 뭔가 좀 부정적일 것 같다고 하면 확 다 팔아버리고 조금만 좋다라고 하면 또 이거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거 확 사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뭐 TV 방송에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만 딱 놓고 보면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좀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제 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란전을 이미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해요. 그게 공포 장사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맛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 때 이게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전도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이란이 장기화 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그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뭐 전문가들은 거기서 각자의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나오는 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났나 싶으니까 막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 이상 막 급락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뉴욕 증시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 그냥 평온합니다. 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도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전에 대한 리스크를 신경 쓰지 않진 않아요. 네. 이란전에 대한 리스크를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 시장처럼 막 하루에 막 10%, 뭐 5%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흔히 말하는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맞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시장의 흔히 말하는 재료의 해석을 너무 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여기 나오는 멘토분들이 다 시장 해석을 제대로 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거 참고 삼아서 내동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동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잠깐은 우리가 머무르고 좀 오랫동안 가져가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노란면님께서요, 같은 바꾸라고 하셨어요. 제가 빨간변님한테 이제 빨간 변을 별로 바꾸라고 한 건데, 이 변은 냅두고 노란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빨간 거보단 노란 게 낫네요. 네. 자, 치환님 오셨나요? 라고 인사해 주시네요. 최치환님 말씀하시는 거 맞네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장세.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개인이 받쳐주고 있고 버티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믿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오늘 또 이야기가 났잖아요. 네.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추경을 조기에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분이 만들어졌어요. 원래 이 중동발 리스크가 아니었더라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는 추경을 했을 거예요. 상반기 추경을 했을 건데 지금은 명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어쨌든 또 한 번 시장에 돈을 뿌려진다라는 게 네.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러면 또 결국은 주식은 또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실적도 괜찮은데 정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도 같이 걸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방선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좀 올라갈 여지가 매우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5월 달까지는 공격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 상황을 그 뒤에는 또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6월 이후부터 뭐 우리 시장 급락합니다라고는 뭐 모릅니다. 그건 그때 맞아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상반기가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흔히 말하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은 맞아요.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물론 뭐 이란발 이 돌발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네.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저는 아직 여전히 국장은 조정 주면 들어갈 만하다. 급등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네. 조정 주면 좀 오늘같이 뭐 상승하면 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내일 또 조정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내일 조정 줄 때 좀 들어가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봐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건데 지금 여쭤볼게요. 그냥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총파업 투표로 네.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9일부터 18일까지 투표가 있고 그 이후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될 경우 만약에 뭐 일주일, 뭐 2주일, 3주일 이렇게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 올스탑이 되면서 정말 우수수 하청업체까지 그러니까 전체 라인이 생산이 중단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예상 그리고 플러스 지금 노란봉투법도 오늘부터 시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업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경제 상황과 그다음 주가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차를 둡니다. 시간차. 네. 물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으면 시간차를 두고 주가도 좋아지는 건 맞고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시간차를 두고 주가도 안 좋아요. 그래서 경제와 이런 이 주가는 결국은 연동은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차가 있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제 특히 이제 우리는 기업들이 기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분명히 주식 시장의 악재입니다. 네. 이걸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모르질 않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 그게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행 바로 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뭐 바로 뭐 모든 게 올스탑 셧다운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시간을 서서히 두고 흔히 말하는 산업 현장에 악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주식 시장 측면만 놓고 보면 뭐 그것까지 기다리려면 아직 시간은 그러니까 그게 악재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네. 지금 당장의 호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그러니까 매수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장이 막 빠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그리고 이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파업을 하면 네. 그 주가가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따지면 그 현대차라든지 그러면 갔으면 안 됐어요. 현대차는 매번 파업을 하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파업을 했을 때 주가가 빠졌냐면 그렇게까지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시장은 주식이라는 건 네. 결국은 파업은 하면 흔히 말하는 아예 끝나면 모르겠지만 파업하면 결국은 합의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 결국은 합의를 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할까? 일반적인 생각은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을 못하고 그러면 막 10조씩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삼성전자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왠지 아세요? 왜죠? 지금 반도체 업황을 흔히 말하는 반도체 사이클을 빅 사이클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네. 공급 부족이거든요.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쇼티지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파업을 해요. 그러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쇼티지는 훨씬 더 심해져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냥 파업은 결국은 해결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쇼티지를 있는 기간 동안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단순히 파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노조 물론 이게 아직까지 뭐 오피셜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협상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도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결국은 기업이 특히 이제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수익은 주주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자는 합당한 흔히 말하는 그 사용자가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그게 갑자기 영업이익에 얼마를 가져간다. 이거는 사실 주주화해야 되는 이야기고, 그 아까 말씀드린 성과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주는 게 맞죠. 그건 맞는데 갑자기 영업이익을 손을 댄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주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저게 저런 식으로 해서 만약 합의를 본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법 개정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삼성전자 주주들이 오히려 배임이라든지 이걸 걸 수 있어요. 왜 20%왜 주냐? 그거 우리 건데. 그거 너희 무슨 결정이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흔히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 충실의 의무잖아요. 지금 이제는 주주에게 충실해야 돼요. 상법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협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주들은 왜 이렇게 협상했냐고. 그게 지금 현재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이건 뭐 근데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다는 거를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주식 시장에는 무조건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업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는 그 자체보다는 파업을 경고할 때 가장 더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불안이든 뭐 호재든 다 선반영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서진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쇼티지가 더 장기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그 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다 특각화된 시각으로 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당연히 달아주시네요. 부정적이죠. 네. 이게 뭐 파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중요한 건 물 뚫을 때 노 줘야 되는데 노를 이제 3번 줘야 되는 건 한 번밖에 못 줘니까 당연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것 측면에서 주식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의 추세를 꺾을 만하냐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지금 나는 민노총을 별로 안 좋아한다. 쇼티지가 좋지만 삼성 리스크가 생겨서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세스타로서님께서는 미국 기업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죠라는데 그런가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도 사실 노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저는 알고 근데 있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고용하고 해고에 대한 좀 자유도가 높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사실 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파업을 했다고 해서 뭐 자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 또 통과되면서 네. 더더욱 이제 쟁의 활동에 있어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높아졌잖아요. 입김이 더 사업해도 세졌으니까. 월급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네. 상황이 쉽지 않죠. 네.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산업만 놓고 보면. 네, 산업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법이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투자자들 커뮤니티 제가 살펴보니까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아서 우리 문서진 멘토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설립을 기업마다 투표를 할 수 있다고요? 미국이요? 그렇군요.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살펴봤고요. 좀 아래로 쭉 내려서 오늘 업종 테마 어떤 게 떴는지 거래 대금별로 보겠습니다. 반도체 1등, 역시나 코리아밸류업 1등, 자율주행차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섹터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과 국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시가총액 거래 대금 상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 방산주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주 이야기 이따 문서지 멘토님이 조금 새로운 이야기 여러분이 조금 드물게 들어보셨던 거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주요 공시와 시간의 특징주만 살짝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주요 공시 삼성중공업이 원유 운반선 3척 세척을 4,001억 원에 수주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대한조선 4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테스는 SK하이닉스와 199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기업들은 계속 뭔가를 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고요. 시간의 특징주 아무래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다시 견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죠. 두 번째, 서학개미가 지금 3배 레버리지 ETF에 올인했다. 서학개미가 좀 화끈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크죠? 아주 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차트 보면 이거거든요. 네. 이제 코로라는 이제 ETF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그러니까 코스피 그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2배로는 만족할 수 없다.
세배는 없냐? 우리나라는 이제 세배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배는 미국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린 세배를 하겠다. 어차피 레버리지인데 2배보단 3배다라고 해서 지금 3배가 들어온 상태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양의 승수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음의 승수 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같은 장에서 레버리지는 녹아요. 그러니까 올랐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네. 이걸 옆으로 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이거 상방으로 보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오르면 당연히 많이 먹지만 또 떨어지면 또 그만큼 3배로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의 또 승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방향이 잡혀야 3배 효과를 제대로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이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물론 근데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를 해볼만 하는 시점인 건 맞아요. 다만 조금 이제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빼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 그 투자하시는 네. 분의 뭐 몫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3배까지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매매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3배로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이 네. 잘 없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은 네.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한 일주일 안에 내가 보고 방향성 보고 들어가는 거는 3배가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3배니까 장기 투자해도 3배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3배는 굉장히 위험하고 하시더라도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노란 변님께서 ETF는 괜춘이라고 하시는데 테스타로사님은 3배 ETF인데 아직도 1,000만 원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 문서진 매도님께서 이제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해 네. 주셨거든요. 특히 인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좀 뭐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못 되겠네요. 그럼 인버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이제 이 상방 쪽을 보는 거는 수익은 무한대요.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없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손실은 100%예요. 손실은 100으로 제한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인버스 하방은 반대예요. 그러네. 손실은 무한대고 그 다음에 상방은 100으로 제한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인버스를 웬만하면 잡지 마셔라.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 결국은 자본주의가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되면 이런 자산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우상향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칫 인버스를 잘못 물리면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 장기 근데 이런 건 있죠. 만약에 뭐 시장이 추세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한번 인버스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기엔 좀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인버스는 웬만하면 손 안 대시는 게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잘 안 들어가시는 네, 편이죠? 웬만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네. 인버스 제가 이제 원래 투자 성향이 원래 저는 강세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인버스를 잡을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버스 잡는다는 건 진짜 시장이 엄청 안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인버스는 웬만하면 손 안 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댓글에 선물을 옵션을 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선물이 더 어렵다라는 반응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 둘 중에 인버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선물 옵션이 낫습니다. 왜 나았냐면 지금 인버스는 네. 강제 청산이 없잖아요.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손해가 계속 쌓여요. 버티면. 근데 지금 저기 말하는 이제 선물이라는 건 증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강제 청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포지션을 속된 말로 안 털리려고 막 증거금을 더 넣으면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하방을 매도를 치면 결국은 그 금액까지 넘어가면 그 자동 청산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내가 투자를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물론 이거는 뭐 네이키드 그러니까 매수 쪽만 이야기한 거예요. 매도는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풋옵션 매수라든지 콜옵션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매수한 금액만큼만 그냥 청산이에요. 더 그러네. 이상은 없어요. 아.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욕심내면 패가 망신이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보다 인버스로 내 전체 자산을 날린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식이니까 계속 들고 있다 뭐 보면 확신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물이라든지 옵션은 내가 강제 청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선물 옵션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건 나한테 아닌데 불리한 선물 옵션이 네. 있으면 누군가는 무조건 사려고 하는 그게 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네. 사라는 건 아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인버스를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차라리 나을 정도로 인버스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 네. 지금 강조해 주셨고요. 네. 자, 지금 비트코인 얘기도요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뭐 여전히 주춤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서클이 10% 급등했다라고 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서클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이다. 확실하게 이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슬슬 이제 코인 시장도 결국은 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메리트보다는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자산의 저장용 아니면 이제 결제 관련 부분 아니면 뭐 황금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게 더 유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이 이제 흐름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서클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 이쪽으로 어쨌든 계속 이제 밀고 네.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동남아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불확실한 이런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오히려 이제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거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뭐 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쵸. 기축 통화가 사용되지 원화가 사용되기 좀 힘들 것 같다. 계속 반복해서 장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지 멘토님의 국내 키워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일 예측하는 키워드 3가지. 트럼프, 광통신, 액티브 펑드 이렇게 3가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다음 페이지 바로 트럼프 볼게요. 자, 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제 곧 끝난다 예. 발언에 오늘 증시가 좋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오전에 멘토님한테 받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를 훑어보니까 아니 또 이란에서 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종전을 결정하는 건 우리다. 맞아요. 아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심장이 내려앉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혁명수비대다라고 하죠. 혁명수비대가 이날 국영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야 라고 기싸움을 시전했다라고 합니다. 오폴드님께서 맞는 말이네 키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정말로 이란이 끊을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왜냐하면 지도자를 계속해서 사살을 해도 또 지도자를 옹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제가 이제 이 이란전이 네. 단기전으로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면 우리 흔히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탁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속된 말로 정신 승리.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해서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란의 지금 현 정부를 정권을 이제 붕괴시키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친미스러운 정권을 좀 올리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안 됐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핵시설을 다 부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혁명수비대를 거의 뭐 괴멸시켰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도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다라고 그냥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런 거겠죠. 정말 이란이 항복을 하겠죠. 네. 할 수도 있죠. 단기기에 정말 이란이 항복을 하거나 네. 그게 아니면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정신 승리로 그냥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가하기 나름인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래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는 이 진보 쪽이 계속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에 나는 전쟁 간섭 안 할래라는 기조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마가의 진영을 어느 정도 이제 포용하는 차원에서 끝내는 게 더 이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끝냄이 깔끔하게 끝내냐 아니면 찝찝하게 끝내냐의 문제지 네. 결국은
끝내긴 끝낸다라는 거예요. 네. 끝내긴 끝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 또 오늘 보니까 조금 톤 다운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음. 결상점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뭐 지금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보니까 이란 그 대사 쪽이 그 이야기를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는 개방했다. 다만 통제를 할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통제가 그거 사실 막은 건데 봉쇄인데 그 단어의 차이긴 한데 근데 원래 이런 외교적인 술사가 단어 하나에 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톤 다운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을 거라서 뭐 조만간 어떤 결과물이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과 관련된 부분을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뜯어놓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안 했다면 이 시기에 네. 그러면 이란은 올해 안에 핵무기를 사실 보유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네. 협상을 하게 된다면 북한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네. 미국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러면 중동발 리스크는 더 커져요. 음. 예전처럼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흔히 말하는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그런 이런 이란을 침공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공습하고 하는 게 공습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는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지금 유가 올라가는 거는 작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 뭐 갑자기 작은 뭐 유가가 올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작은 비용이다.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작은 네. 비용이다라고 말을 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침공 관련 부분을 무조건 어쨌든 침공이니까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란에 핵이 없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저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마가 진영 이런 게 네.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란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공습을 함으로 인해서 네. 미국이 얻어갈 게 너무 많아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을 어쨌든 압박을 했어요. 중국 에너지 관련 루트를 일단 차단한 건 있고 또 하나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당선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산 원유가 생각보다 많이 수출은 사실은 안 됐어요. 이게 루트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원유라는 게 그냥 뚝딱 사주세요 해서 확 사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사는 입장에서도 가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보다 더 싸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편의성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 자체가 또 장기 계약이 돼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노선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잖아요. 이란전이 공습되면서 네. 봉쇄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그랬을 거예요. 중동산 원유를 주력 수입하는 국가들은 새로운 루트를 좀 뚫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중동산 흔히 말하는 이쪽에만 계속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이런 흔히 말하는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를 좀 다양하게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대안이 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겠죠. 일단 첫 번째 러시아. 근데 이거는 지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급을 제대로 공급망으로 빼오기는 어렵고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북해산 브렌트유랑 그다음에 미국산 텍사스 WTI가 됩니다. 근데 북해산 브렌트유는 특히 북극 항로가 개항되지 않으면 네. 북극 항로가 뚫리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은 불리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 이게 루트가 너무 길어요. 너무 멉니다. 그래서 북해산 브렌트유를 땡겨오기는 실제로 쉽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산 WTI는 됩니다. 네. 그 파나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넘어오면 태평양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나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태평양으로 거쳐오면 이렇게 빙도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일직선으로 오면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쭉 1차선. 그냥 쭉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다 자체도 항로 자체가 넓잖아요. 네. 그러면 속력도 빨리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북해산 이 루트보다
미국산 이 브렌트유를 그러니까 멕시코만을 통해서 나오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루트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번에 전쟁을 하고 나서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하면서 네. 그러면 야 중국, 일본, 우리나라 보고 네. 야 너희 지금 봐봐 중동에서 중동 원유만 많이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잖아. 야 그러니까 우리 거 많이 사. 우리 거 가격도 싸. 그리고 우리 거 품질도 좋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번 이제 그러니까 이란전을 통해서 미국산 원유를 어찌 보면 또 홍보했던 효과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전반적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말씀하신 멘토님 말씀처럼 미국은 또 이미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기도 하고 네. 사실 타격을 입은 거는 우리나라 맞죠? 그리고 뭐 주변국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특히 조금 두려움을 부각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또 숨겨진 이면도 있다라는 거 문선지 멘토님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조심해야죠. 우리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큰 틀에서 끝맺음은 내 거다. 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주시면 이 설명이죠. 네. 이란 종전 임박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 상승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또 넘겨주시면 요거 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 지금 저기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또 텅 비어 있거든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그냥 이제 이 배들이 어떻게 운양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저기 이제 이 딱 호르무즈 해협 딱 중심부를 두고 저기 약간 DMZ처럼 이게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넘어가서 네. 만약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큰 피해 없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저기 몰려 있는 배들이 쫙 하면 다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야 되는 우려감이 확실하게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지금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위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배하면 보험 또 우리가 대주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다 했지만 결국은 누구 하나 속된 말로 용자가 필요해요. 용자가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한번 돌진해보겠다 해서 성공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여기 수월해지는.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시간별로 계속 봅니다. 그래서 몰려있네요, 진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더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묘미가 있네요. 또 이게 확실히 우리가 GPS를 볼 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묘미도 있다라는 거. 시나몬트님 안녕하세요. 저걸 클릭하면 네. 어떤 배인지 뭐 싣고 있는지도 다 나와요. 국적기 어딘지까지 싹 다 나와요. 그럼 원유배만 지나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죠. 알 뭐 수가 원유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냥 탱커 그다음에 뭐 LNG선 그다음에 벌크 해가지고 뭐 큰 석탄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움직여요. 네, 그쪽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력이 저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수송선들이 주력이긴 하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게 이제 유가. 이제 WTI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거 120불까지 거의 갔었어요. 제가 이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진짜 120불까지 가면 진지하게 유가 숏을 한번 쳐볼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저기에서 찍고 밀려 내려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또 조금 더 반등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여기서 지금 유가가 100을 간다라는 건 네. 조금 오바긴 해요. 오바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장기화가 되면 가죠. 네. 근데 아직까지 장기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베팅된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과하게 상승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유가 뭐 상승 막 1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요거는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원유 시장의 실질적인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원유 시장의 잔뼈가 굵은 선물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보면 이제 이게 전문용어로 백워데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근월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월에 만기가 되는 선물의 가격이 예를 드는 거예요. 100불이에요. 근데 5월에 만기가 되는 선물의 가격이 90불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에 만기가 되는 선물 가격은 80불인 겁니다. 이게 이제 백워데이션이에요. 뭐냐면 근월물보다 원월물 멀리 있는 계약이 더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원유가 가격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불인데 그 다음 달 되면 10% 그러니까 뭐 90불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80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백오데이션이고 반대로 지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 90불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달 월물의 만기가 만약 100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월물의
만약 만기가 뭐 110불이에요.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면 이건 콘텐코라고 해서 중요한 건 앞으로 유가가 올라갈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원유 선물 시장의 포지션은 백오데이션이에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라는 쪽이 더 많이 베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제평론가들은 이런 분들은 어쨌든 유가가 저렇게 장기화돼서 막 150불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유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잔뼈가 굵고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야. 저 정도 갈 거 아니고 결국은 60불 밑으로 떨어져야 베팅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쪽에 이제 선물 트레이더들의 이제 포지션도 잘 보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광통신입니다. 오늘 주도 섹터 당연히 반도체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이 조금 모를 수 있는 광통신에 대한 걸 네.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이 나사에서 네. 과거에 이제 광통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첨부 자료다라는 건데요. 이 정확하게 광통신이 지금 구리선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이 아니죠. 제가 한 석 달 전이군요. 그때부터 뭐 루멘텀 홀딩스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코이런트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 종목들 사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광통신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투자가 많이 집행되고 제가 핵심은 그랬잖아요. 지금은 AI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 쪽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 이제 광통신 관련 오늘 또 광통신 섹터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네. 원래는 그냥 D램, 낸드만 주력을 하다가 이게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새로운 뭔가가 확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의 흔히 말하는 레벨업이 확 됐어요. 그게 뭐냐면 HBM인 거예요. 네. HBM이라는 새로운 흔히 말하는 이 기술이 나오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네. 반도체의 전체적인 멀티플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이 광통신 관련 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CPO라는 기술이 새롭게 선보이게 됐어요. 네. 이게 엔비디아 중심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런 식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광통신 관련 기업들의 흔히 멀티플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건 뒤에 설명드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실제로 지금 광통신 쪽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광케이블이라고 하죠.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의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인터넷 쓰는데 메가패스. 메가패스 너무 나이가 들었나? 메가피트 오랜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인터넷 쓰면 나는 1기가인데 나 기가 기가인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건 광케이블 써요. 그죠. 네. 그러면 아니 지금도 광케이블 쓰는데 왜 갑자기 광케이블이 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필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어렵긴 한데 네. 최대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서 통신을 할 때는 물론 외부에서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광케이블 써요. 네. 어차피 다 씁니다. 일반적인 광케이블을 안 쓰지 않아요. 쓰는데 저게 어디서 구리선이 쓰냐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서버렉과 서버렉 간의 이런 흔히 말하는 이 통신을 할 때, 그 다음에 서버렉 안에서도 네. 흔히 말하는 이 반도체 실제로 이 연산을 하는 반도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요 연결고리 여기에서는 구리선을 써요. 그건 아무래도 짧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 왜냐면 이제 광케이블은 더 비싸니까. 그래서 그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못 쓰게 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내의 통신 속도를 지금 크게 이제 높이려고 해요. 그게 지금 이제 800 기가바이트 퍼 세기거든요. 그러니까 800기가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통신 속도가 높아지면 지금 구리선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러면 전기 신호를 세게 더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 신호가 많아진다라는 건 결국은 발열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온도가 올라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구리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많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전기 손실률이 높아져요. 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제는 근데 이게
800GB까지는 어떻게든 구리선을 써도 되는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이 통신 속도가 2배로 올라가서 1.6TB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구리선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줄어들고 이제 2028년만 되면 또 2배입니다. 그러면 3.2TB까지 올라가는데 속도가 그거는 중요한 건 그때 되면 구리선으로도 못 해요. 그러면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게 광통신 광소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어질 네. 데이터 센터에는 네. 이제 광소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광 케이블이. 그러면 그 관련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한번 흥미 요게 이제 CPO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통신 그러니까 이런 이 서버렉에서 이런 통신을 하는 그 그림인데 네. 보면 아시겠지만 뭐 PCB 기판에 그 위에 स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인터포저가 달리고 그 위에 이제 이 연산을 하는 이제 이 반도체가 딱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연산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송신을 하면 저기 보면 DXP라고 해서 저게 이제 광 트랜시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저기에 광 트랜시버까지 흔히 말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기 광 트랜시버에서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 신호로 보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중간에 있는 걸 싹 빼고 그냥 네. 싹 다 광으로 가자.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뭐 어떤 게 아이디어가 네. 나왔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 광 트랜시버 저걸 굳이 저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처음부터 반도체를 만들 때 안에 그냥 괜히 말하는 그 ASIC 칩 옆에 바로 옆에 광소자 칩을 옆에 그냥 박아버리자. 그러면 굳이 전기 신호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근데 원래 왜 기존의 구리선을 통해서 갔던 거예요? 그 지금은 기술적 한계죠. 아, 기술적인 한계예요. 기술적 아.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굳이 구리선으로도 충분히 괜찮았어. 가능했어요. 예, 그게 뭐 그렇게까지 막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막대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필요한 거고 빠른 전송 속도가 필요한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흔히 말하는 이제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구리로는 그리고 이제 통신 속도도 빨라지니까 네.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이어가서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거를 흔히 말하는 광 트랜시버를 그냥 이 AI 액셀러레이터 기판 안에 그냥 박아버리자 바로 옆에 그럼 더 빨라질 거다라는 거. 예, 그런 아이디어로 나온 거고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역시 빠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표준으로 갈 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 지어질 때 많은 쪽에서 근데 이게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기 수율이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네. 뭐라 해야 모험이에요. 아. 무슨 모험이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이게 이 그 컴퓨터를 할 때 예를 들어 CPU가 GPU가 있고 네. 여기 기판이 GPU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흔히 말하는 보드판 옆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램을 따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장착을 해요. 네. 우리가 대부분 PC는 그래 하잖아요.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램을 또 꽂는 데가 슬롯이 따로 있잖아요. 원래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CPU가 고장이 나면 CPU만 바꾸면 돼요. 메모리가 고장이 나면 메모리만 바꾸면 돼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확장성은 좋은데 네. 중요한 건 속도가 느려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각한 건 그러면 이걸 아예 붙이자. 아예 그냥 그 HBM을 옆에 붙여서 하나로 그냥 패키징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AI 액셀러레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면 자 오케이. HBM도 옆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GPU도 붙이고 그럼 아까 말한 광통신, 광칩도 광소자도 여기 붙이자. 그래서 하나로 패키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가 고장 나도 HBM을 버려야 돼요. 하나로 같이 패키징이 됐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네. 세 개가 다 수율이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GPU랑 HBM은 괜찮은데 만약에 광소자가 뻑이 나면 네.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굉장히 수율 관련 부분이 지금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수율 관련 부분을 계속 높여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저렇게 가면 확실하게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그리고 확실하게 전기는 많이 줍니다. 전기를 많이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래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흔히 말하는 시행착오는 겪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관련 섹터들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혹시 다음 게 있나요? 네. 자료가 제가 다음 준비한 게 페이지 한번 없네. 이거는 없어요. 이거 네.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네.
지금 그 음. 브로드컴과 네.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더넷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쪽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고수하는 인피니트 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 두 같은 경우 통신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넷 방식이 훨씬 더 싸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중간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눠주는 MV 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더넷 관련 부분이 이제 훨씬 더 가격은 싼데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의 칩은 그러니까 GPU는 엔비디아 걸 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 그 서버력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흔히 말하는 이 그 엔비디아가 원하는 흔히 말하는 이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그 솔루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그러니까 NV 링크라는 이 네트워크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광 트랜시버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더넷 방식보다 2배는 더 많이 광 트랜시버가 들어가요. 광소자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통신 관련 섹터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다. 네. 어떤 분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렇죠.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액티펀드 가기 전에 그럼 광통신으로 네. 우리 멘토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네. 뒤에 넣어 주셨으니까 네네. 그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네. 자, 액티브 펀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처음 상장됐습니다. 타임폴리오와 삼성 액티브 운용 동시에 출격했다. 라는 소식을 확인했는데 ETF 종목 몇 가지 살펴보시니까 특징이 어떻던가요? 뭐 저는 느꼈어요. 음. 뭐냐면 타임 포트폴리오는 액티브라고 했거든요. 액티브 근데 하잖아요. 전혀 안 해. 액티브 같은데요.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 같던데요. 아, 그냥 딱 보면 물론 네. 몇몇 종목들은 네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패시브 펀드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근데 제가 가지고 나온 거 표 한번 볼까요? 볼게요. 네, 여기 이게 지금 이제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운영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 그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 차이인데 네. 보면 타임 포트폴리오 쪽은 딱 그래요. 1위 에코프로비, 2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3위 삼천단계야, 4위 ABL 바이오,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6위 알테오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순서를 20위까지 순서를 보면 그냥 코스닥 시총 상위 위주예요. 물론 비중만 차이가 나요. 네. 비중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시총 상위주로 그냥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라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삼성은 확실하게 액티브. 오. 네, 달라요. 그러니까 1등부터. 네, 일단 기본적으로 1등이 큐리언트고 2등이 성호전자입니다. 와, 저는 성호전자를 담은 거 보고 느꼈어요. 네. 야, 야수의 심장이다. 와. 저거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가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아니면 저 못 담아요. 개인 투자자를 못 담습니다. 왜냐하면 성호전자는 네. 그 작년 저점 대비해서 올해 40배 갔어요. 4,000%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저게 광통신입니다. 저 광통신 관련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광통신 관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만 있으면 40배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광통신 중에 그만큼 많이 오르긴 했는데 40배까지 오는 종목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보면 뭐 보로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HVM 뭐 이거는 또 확실하게 그 우주항공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았어요. 그다음에 인텔리전 테크 같은 거. 그러니까 딱 봐도 삼성은 확실하게 액티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액티브한데요? 예. 근데 원래 취지가 네. 그러니까 코스닥 액티브를 만드는 취지는 저게 맞아요. 저렇게 해야지 운용해야 저게 액티브 펀드지. 지금 타임 포트폴리오처럼 저를 운영할 것 같으면 그냥 코스닥 150을 사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타임 포트폴리오도 자기들도 해놓고 느꼈겠죠. 그래도 나중에는 이거 바뀔 수 있겠죠. 네. 운영을 바뀔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저게 나오면서 뭐가 좋냐라고 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은 네. 공격성을 띠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들이라도 네. 시장이 하루에 막 7%씩 올라가는 것도 봤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에 막 10% 떨어지는 것도 감당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내가 주식을 할 때 조금 더 위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네. 나는 수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흔히 말하는 리즈가 많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지수형이 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수형이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자산운용사 쪽에서 이런 코스닥 자체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코스닥 내의 액티브를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 만들어 놓고도 흔히 말하면 수요가 없으면 그 흔히 말하는 비용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기가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성을 띠는 시기다 보니까 여기에 출시를 하면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적중했어요. 오늘 인기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삼성에서 이걸 성공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 얘들만 나오겠습니까? 줄줄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지금 하나가 지금 나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아. 그러면 뭐 하나만 나오겠습니까? 신한, 그다음 미래, 키움 뭐 이런 회사들에서 줄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코스닥 흔히 말하는 이 액티브 펀드가 활성화된다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코스닥 액티브 펀드를 사고 싶은데 보니까 아 내가 여기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사실 액티브 펀드 안 들 수도 있는데 상품이 다양해지면 네. 결국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일단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따가 멘토님의 그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시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세 가지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모신용과 GTC 원자재 세 가지인데요. 먼저 사모신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AI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던 기업들의 돈줄이 막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제2의 리만 사태나 뭐 네. 제2의 금융 위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는 이게 사모신용의 환매 요청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자금 인출 제한을 걸어놨다라고요? 맞습니다. 음. 제가 이제 뒤에 나온 자료를 네. 한번 보면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음.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뭐 그러니까 대형 그러니까 블랙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랙스톤 이런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 환매를 그러니까 막아냈다, 제한했다라는 게 이례적이지 않아요. 상품별로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아. 상품별로.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저는 어떤 것들의 데자뷰라고 느껴지냐면 네.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말 잘 안 나오는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 비슷한 게 계속 시장에 우려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상업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 부동산 부실 관련 이슈로 때문에 그 관련한 리츠 상품들이 막 망하네 그 관련 뭐 환매가 지금 뭐 중단됐네 만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터졌냐는 거죠. 안 터졌어요. 음. 근데 물론 저는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저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터질 수 있고 만약에 저게 문제가 터지면 정말 리만 사태급 이상으로 터집니다. 그건 맞아요. 네. 분명히 맞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터질 거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부실률이 높아졌다라는 거 분명히 중요한 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맞아요. 네. 우려스러운 부분은 맞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질 거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계속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 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연준이 뭐 케빈 오시 차기 이제 이 연준 의장이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여러분 정말 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인버스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네. 인버스 사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금리 인상이에요. 왜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럼 금리가 인상이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시장을 그러니까 끌어올리고 있는 재료가 AI잖아요. 근데 AI뿐만 아니라 AI로 돈을 많이 벌여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에 인한 낙수 효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관련 수혜주들이. 자,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잉여 현금은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차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속도 말로 빌리죠.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자금줄이 막히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면 자, 투자를 줄이면 처음에 캐펙스로 이만큼 우리는 투자할 거예요라고 했었던 계획에 맞춰서 네. 그런 흔히 말하는 이 AI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캐펙스를 본인들도 늘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 수주가 나올 거야 그랬으니까 그게 더 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하는 것처럼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늘릴 때 흔히 말하는 돈이 없으면
중요한 건 뭐 돈 있는 애들이야 자기 돈 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야 지금 공장 증설해야 된대. 그러니까 빨리 빚을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공장 증설하는데 썼을 거 아니겠어요? 네. 돈을 썼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야 지금 우리 투자 못 하겠어. 이거 좀 취소하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예상된 발주보다 줄어요. 그러면 매출이 줄겠죠. 그럼 나는 돈을 빌려놨어요. 근데 그 이자는 훨씬 더 나야 되잖아요. 매출 대비해서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예상 원래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런 관련 흔히 이 벤더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그 다음에 이걸 믿고 어쨌든 이게 사무신용이죠. 투자를 했었던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했었던 흔히 말하는 것들이 또 이제 아까 말한 나자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모든 게 다 박살나요.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금리 인하는 결국은 물론 뭐 미국 경기를 살린다 이것도 있는데 핵심은 AI 패권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계속 하는 거야.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뭐가 중요하냐. 아,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여기서 AI 패권이 밀려버리면 그치. 앞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돼. 이 바보들아. 이거예요, 지금. 너 지금 이거 안 보여? 여기서 네가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망하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고리가 돼서 그냥 리만 사태급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리만 사태 때는 빅테크들은 안 물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빅테크들이 다 물렸어요. 어. 여기는. 어.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마어마한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흔히 말 금리 인상은 안 될 거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저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무 신용 문제가 안 터져야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연준 또 흔히 말하는 대책을 세울 겁니다. 결국은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예요. 저걸 안 터뜨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무신용 문제가 무조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심을 안 둘 정도로 하찮은 문제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지금 터질 거냐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라면님이 물리고 도미노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네요.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은서지 멘토님이 되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더라고요. 저번부터 보니까 약간 트럼프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강세론자 느낌이 잘 맞아서 그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정책을 쓰다 보면 이게 흔히 약간 정치에 매몰돼서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면 네. 그냥 저렇게 뭐 어떤 정책을 내면 아니 저 바보 같은 게 또 저런 어. 바보짓 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속내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저 정책을 왜 쓰지? 저걸 음. 왜 저렇게 하지를 생각해 보면 음. 아 이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생각하면 네.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금리 인하를 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금리 인하라면 말 그대로 전통적인 경제 흔히 관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바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지금 상황에서 물가만 생각하면 정말 나라 망한다니까요. 네. 미국은 망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패권이 중국한테 뺏기는 거예요. 중국은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 지금 AI 패권에 돈을 막 실어주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흔히 말하는 금리 인상을 해버려. 그러면 완전 중국한테 기회를 확 넘겨주는 거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라면님 기업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부실 보증서 준다라고 해주시고 치환님께서 미국 금리는 올해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요라고 예측을 해주셨네요. 테스터스님은 저는 한 번 정도요. 다들 어쨌든 내리기는 할 거다라고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GTC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주에 빅 이벤트를 연다라고 하는데 이 GTC에서 공개되는 기술 크게 어떤 기술이 공개된다고 보면 될까요? 뭐 일단 뭐 새로 나온 이제 뭐 베라 루빈 울트라 관련 부분에 뭐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파이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루빈 다음 세대의 모델 관련 부분도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저렇게 새로운 건 아닐 것 같고 이번에 나오면 물론 여기서 또 피지컬 AI 이야기도 분명히 할 것 같고는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그록이라는 그 NPU
그러니까 추론칩을 만드는 회사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결과물을 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항상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이제는 엔비디아는 학습만 하잖아. 학습칩 쪽에서 GPU에서 유리하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제 AI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러니까 학습 시장에서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 엔비디아는 뭐 별로 안 좋을 거야라는 그러니까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 우리 추론칩도 만들어라고 하기 위해서 어쨌든 유명한 이 그록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 부분에 이제 칩을 그러니까 이전에 그록 은 이미 추론칩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랑 이제 합병되면서는 아직까지 결과물을 안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GTC에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론칩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 어떤 모델이 그리고 어떤 기술을 접목시켰냐가 특히 국내라든지 해외, 특히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록이 만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추론칩에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RAM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이런 추론칩은 뭐 LPDDR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주력으로 많이 쓰였고 몇몇이 HBM을 쓰긴 했었어요. 몇몇이 이제 HBM을 쓰긴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이 그록 같은 경우는 SRAM을 많이 박습니다. 물론 뭐 이제 좀 흔히 말하는 그록이 원하는 그 엔비디아가 원하는 추론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SRAM이 좀 특화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쓰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SRAM과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CPU 관련, CPU. 네, 광통신 관련, 광통신.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련 부분도 네.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CPU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 CPU는 엔비디아가 이끌어가거든요. 물론 지금 브로드컴이 계속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좀 반발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브로드컴은 브로드컴대로 길을 가는 거고, 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길을 가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어쨌든 그 뭐죠? 그러니까 그 표준을 만들어가는 건 엔비디아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떤 기술을 접목시키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다음 주도 국내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광통신 관련 네. 섹터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CPU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루멘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루멘텀을 이따가 2부에서 설명을 주시겠지만 이야기한 김에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함께 엔비디아와 루멘텀에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 건지 RF 머티리얼즈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종목 위주로 바라보기 전에 이거를 그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얽혀 있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브로드컴 계열의 네. 방식은 이제 이더넷이라고 해서 물론 근데 그쪽 관련 부분 또 광트랜시버를 쓰긴 합니다. 다만 이런 인피니밴드 대비해서는 이 광통신 그러니까 광트랜시버 개수가 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때 한번 이제 그 브로드컴이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멘텀이라든지 코이런트가 네.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흐름은 대세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 지금 현재는 그쪽이 워낙 강하니까 보시는 게 맞고 다만 광 케이블 관련 기업들은 네. 뭐 브로드컴이 이기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기든 상관없죠. 어차피 광 케이블 다 들어갑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의 광 케이블 관련 기업은 뭐 대단히 아쉬운 건 대한광통신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한광통신은 그 서버렉 안에 들어가는 그 광통신 거기가 이제 그 광 케이블은 이제 고밀도 광 케이블이거든요. 그건 생산을 못 해요. 네.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만 합니다. 물론 뭐 대한광통신이 또 개발해서 기술 개발해서 뭐 진입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아닌데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테마만 붙어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그냥 광통신이라 보고 투자하셔도 저는 뭐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광통신 관련 기업이거든. 광트랜시버. 근데 실제로 매출을 많이 못 내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기술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오이솔루션이 주력을 하는 건 네. 뭐 마벨이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이거 반도체를 설계하고 네. 그 광소자를 이 칩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흔히 말하는 광통신 그러니까 광트랜시버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를 그 부품을 흔히 말하는 요거 이제 조립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진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향 광통신 기업이다라고 묶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사실 몇 개 안 되겠네요.
뭐 엄밀히 따지면 한 3개 정도 됩니다. 3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성호전자, 성호전자. 그다음에 이제 RF 머티리얼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엔비디아 향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루멘텀 관련 종목이고 루멘텀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멘텀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루멘텀이 결국은 엔비디아가 끌고 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RF 머티리얼즈. 왜냐하면 RF 머티리얼즈는 루멘텀이 나오는 광소자 안에 걸 또 포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 패키징하는 거.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 껍데기를 패키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네. 그걸 어쨌든 RF 머티리얼즈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오늘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 TFE라고 해가지고 TFE 자꾸만 네. 발음이 웃기면 헷갈려. 왜냐하면 네. T로 시작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그 네. TCK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TFE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광통신 소자를 그러니까 광칩이죠. 예, 광칩이 나왔을 때 광통신 칩이 나왔을 때 요거를 또 검사하는 그 검사용 소켓을 테스트용 소켓을 또 이쪽이 또 생산하다 보니까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또 네, 수혜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요 정도가 수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건 실질적인 수혜가 그럼 더 잘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테마만 묻어도 잘 갈 것이냐 그건 몰라요. 아직은 옥석 가리기까지는 아니고 네, 몰라요. 다들 테마로 묶어서 네, 보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 솔루션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미 어쨌든 매출이 안 나오진 않으니까 네,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은 나온다. 그다음 광통신도 어쨌든 통신 케이블을 하니까 광통신을 네. 광 케이블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실적 나오는 것만 해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 아직은. 근데 나는 무조건 실적 나오는 것만 해라고 생각하시면 미국 주식 사셔야 돼요. 국내는 실질적인 수혜가 사실은 없어요. 직접적인 수혜주는 결국은 제가 소개했던 루멘텀, 코이런트. 근데 이제 루멘텀, 코이런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루멘텀과 코이런트는 삼성전자고요. 네. 그 다음에 루멘텀은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루멘텀은 핵심적으로 여기 광소자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예요. 코이런트는 광소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퓨어 플레이어는 루멘텀이 맞습니다. 그래서 루멘텀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러면은 엔비디아 향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뭐 사실 루멘텀 관련주다라고 보면 되고 꼽아주신 3가지 종목이 RF 머티리얼즈, 성호전자, TFE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브로드컴이냐 뭐 엔비디아냐 견해 차이도 벌써부터 지금 온라인에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엔비디아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자, 원자재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헬륨, 브롬, 원유, 니켈, 매트, 정련동, 요오드 등등 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름 들어봤던 중요한 산업 원자재죠. 근데 그렇게 중동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의존도 저거 그러니까 어떨 때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 때도. 러우 전쟁 때는 이제 저게 품목이 좀 다르긴 했죠. 그러니까 네. 뭐 네온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르긴 했는데. 뭐 가스 이런 네, 거. 그러니까 다르니 이거 저 그렇게 많으니까 이번에 문제 생기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러우 전쟁 때도 반도체는 수출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 저기 흔히 말하는 저기 들어가는 이 제품들이 네. 상대적으로 특히 반도체에 들어가는 작아요. 양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공급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야. 뭔가 막 지금 만약 그것도 있죠. 지금 사재기를 오히려 지금 언론이 부풀이잖아요. 유가 뭐 150불 간다고 하니까 네. 막 줄 서가지고 거기 저는 시동 걸고 있는 시간이 나는 더 아깝겠던데. 그러니까 뭐 엄청 멀리서 뭐 받고 하잖아요. 아니 그까지 가는 데가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여기를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요거는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생산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물론 이게 아주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죠. 중요한 건 저건 또 아까 말했지만 의존도인데 또 루트를 바꾸면 돼요. 루트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또 유가에 다시 한번 100달러를 재차 뚫냐 안 뚫냐. 왜냐하면 이번에 유가가 100달러를 친 건 그냥 네.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조금 그러니까 투기적인 흔히 말하는 배팅 그리고 네. 중요한 건 투기적인 배팅 내에서도 네. 흔히 약간 내동매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빵 치고 매물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네. 또 한 번 100불을 넘기면 그러면 이제 이거 유가가 장기적으로 좀
흔히 말하는 음. 고유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때는 해야 돼.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음. 조금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네. 제가 뭐 여기서 뭐 네. 그런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문서진 멘토님 역시 낙관적으로 시장을 봐주셔서 참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두려움인데 정말 뭐 이창용 한국 총재가 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에 있어서 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루즈벨트 프랭클린의 발언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중동 전쟁이 좀 악화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 발언이 뭐 적절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우리 문서진 멘토님 말씀처럼 너무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 신문을 볼 때도 신문은 당연히 네. 신문 입장에서는 그걸 증폭하면서 그렇죠. 압박하는 언론 게 입장에서는 일이니까. 헤드라인이 네. 탁탁탁 이제 걸리게 네. 하는 게 네. 아니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뭐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헤드라인은 누가 보겠어요. 유가 150불 이래야지 사람들이 보지. 그러다 그죠, 보니까 그죠. 네. 예, 아무래도 조금 더 호도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주시고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